KBS 1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송지원입니다. 한국기계공업의 요람, 창원 국가산단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는 4월 23일이면 창원 국가산단 지정 50주년이 되는데요. 창원시 성산구 일원에 조성돼 있는 창원 국가산단은 1970년대 말 총 생산액만 4,506억 원에 달했고 수출액만 16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980년에는 창원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창원 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을 정도로 지역에서 차지하는 산단의 위상은 그야말로 대단했죠. 그런데 지금의 창원 산단은 라떼는 말이야로 시작되는 추억 소환처럼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낡은 산단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더 늦기 전에 냉철한 판단과 새로운 전략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창원 국가산단의 50년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어제에 이어서 KBS 창원 특집 토론 창원산단 50년 미래로 50년 2부 새로운 50년 중후장대를 넘어 신산업으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는 시대가 와버렸거든요.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수급이었습니다. 인력 구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대기업들에서 다 블랙홀식으로 다 빨아서 가버리니까 지금 중소기업에는 진짜 인력적인 부분들이 한계가 굉장히 많이 봉착되고 있습니다. 공단 자체가 탄생 때부터 대기업에 의존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의존도가 높으면 기업이 지수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 인력이 없을수록 산단의 스마트 디지털화는 필수입니다. 이제 스마트 산단이 이제 필수입니다. 이에 이제 맞춰서 이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 KBS 창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KBS 창원 특집 토론 창원산단 50년 미래로 50년 2부 새로운 50년 중후장대를 넘어 신산업으로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환 창원대학교 산학융합기술교육센터 교수,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그리고 윤경재 KBS 기자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윤상환 교수님, 기업에서 10년 넘게 계시고 또 산학협력 관련 연구만 20년 가까이 하셨다고요. 아주 전문가를 제대로 모셨습니다. 근데 저희 근데 라디오 출연은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예, 뭐 전문가라고 호칭을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고요. 나름대로는 그 기업과 대학의 교육 관련해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토론 내용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양승훈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방학 동안에는 책을 한 권을 마치고 있어가지고요. 예, 그 마무리하고 이제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3월 중순쯤에는 책이 한 권 나올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방송 나갈 시점에는 아마 책이 나와 있겠어요. 예, 4월 19일 일 거거든요, 오늘이. 네. 그 제가 이제 제조업과 청년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하는 사람인데 그 주제를 이제 울산이라는 도시 관점에서 이제 한번 전국을 한번 바라보고 전국 관점에서 울산 한번 살피는 울산 디스토피아라는 네. 책이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윤경재 기자, 네. 이 창원 산단 관련해서 연속 보도 꽤 오랜 시간 해 오셨고 네. 또 해외에도 여러 차례 다녀오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가 오늘 좀 녹아 나올까요? 아니요, 인사이트까지는 없고요. 네, 제가 취재를 하면서 그래도 예. 가장 두 분께 많은 도움 말씀도 얻었는데 그 두 분과 같이 토론하게 돼서 영광이고 저로 뭐 두 분의 깊이는 없지만 그래도 좀 넓게 시민으로서 들은 얘기를 좀 전달하는 입장에서 토론에 임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세 분 어렵게 모셨으니까요. 오늘 양질의 토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부가 있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또 창원산단의 시작부터 부흥기, 쇠퇴기까지 전체적으로 짚어봤었는데요. 세 분은 창원산단 50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양승훈 교수님.
예, 그 좀 쉽게 말해보고 싶은데요. 울산은 기계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계 산업의 메카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우리나라 이제 동남권의 주력 산업이 보통 조선 자동차 뭐 혹은 이 방산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속류를 다 만들 수 있고 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요람인데, 지금 현재 상황 이제 창원 산단이 생긴 지 50년이 됐는데요. 50년에 대해서 뭔가 이제 기로에 서 있다. 기로에 서 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오늘 좀 논의를 저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윤경재 기자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하면 최근에는 4차 산업이나 IT 강국으로 불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큰 성장을 이끈 건 제조업이고, 그 제조업 중에서도 중화공업으로서 변하면서 우리나라가 성장을 해왔는데 그 중심은 기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창원국가산단이 기계라는 업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성장의 근간이 되어 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동안 우리나라 산업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데서는 의견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윤상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큰 이정표를 세운 대표적인 그 공단 건설이었다, 즉 성공 사례였다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87년도에 창원공단 대기업에 입사해서 12년 정도 근무하면서 대학에 와서 중소기업과 연구개발, 산업교육 관련해서 전담을 해왔는데요. 최초 창원국가 건설의 목표는 정밀기계 산업을 발전과 더불어서 방인 산업을 키우는 게 목표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보시면은 세계 5위권에 있던 강국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동차 산업의 성장하는 바탕에는 우리 창원공단의 정밀기계 제조 산업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방인 산업 기술력도 보면은 그 선진국 못지않는 기술까지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요. 예. 이런 방위 산업은 특히 정밀 저삭 제조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기술입니다. 따라서 우리 창원공단의 정밀 제조 기술은 그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산업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됐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밀 제조 산업 프로젝트였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대의 기계종합공업단지로 계획된 창원 산단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윤경재 기자님?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집적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단의 조성의 이유가 집적화잖아요. 관련 산업을 모아놓는 건데, 창원 국가산단은 기계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이나 협력사, 중소기업, 작게는 재료상까지 이런 생태계가 매우 잘 구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궤도 위성을 만드는 벤처 기업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 이런 위성 기술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걸 물리적으로 안테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만드는 아주 작은 나사부터 시작해서 조립, 모든 가공 과정을 창원에서 다 할 수 있었다고요. 그 정도로 새로운 상품 하나를 만들고 설계만 끝나면 한 2주면 창원에서 하나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비용이 확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집적화가 잘 돼 있다는 게 가장 큰 성공 요인이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가와 노동자들이 통칭해서 기술자들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들을 존중해서 인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재였잖아요. 이들이 그렇죠. 60년대, 70년대는 지금으로 치면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을 정도로의 인재들이 당시에 공업 인재 유치 정책에 힘입어서 창원으로 몰려들었고, 그분들이 꿈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실제로 석박사와 같은 공업계에서 기능인이나 명인의 도전을 하면서 기술을 닦아왔고, 그런 기술들의 힘이 창원 국가산단을 성공하게 만든 근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집적화와 사람의 힘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양승원 교수님은 성공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예,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가가 대대적으로 장치 산업으로 투자했다는 점은 분명히 특기할 만하고요. 이제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안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기계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한 안이 있었고, 뭐 소규모 단지, 뭐 정밀 기계 단지도 굉장히 작은 규모, 혹은 이제 주무를 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의견이 있었으나 사실은 수출 주도형으로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장치 산업을 육성한다 이런 박정희 정권의 중화공업화가 성공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게 80년대는 적절한 수준에서 구조조정이 됐고 그런 면에서 생산이 굉장히 잘 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인력면을 아까 이제 윤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인력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직훈 체제가 있어요. 직업훈련소를 통해서 이제 생산직을 양산하고 그게 사실은 특성화 공고랄지 이제 공고 체제하고 같이 연동되어 생산직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기술력 특히 승련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했던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병역 특례를 통해서 굉장히 아까 이제 대학 이제 굉장히 우수한 석박사들이 왜 왔냐면 이제 병역 특례를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내려왔었고 이제 뭐 예컨대 뭐 서울공대나 카이스트나 이런 데 나온 이제 공학자들이 와서 생산 기술을 이제 초창기 운영하는 엔지니어로서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의 성공이 있다. 세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창원은 계획도시잖아요. 네. 창원 산단의 도입과 창원의 도시 계획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 이 정도의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고, 이렇게 반듯하게 정리된 지역에 있는 도로가 있고 집이 있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살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중산층이 될 수 있어.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을 도시가 만들어줬다는 점이 창원 산단이 성공할 수 있게 하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생산 요인이라면 이건 재생산 요인이었다. 생산과 재생산 요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창원 산단은 성공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상관 교수님도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두 분의 생각에 되게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두 분이 잘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성공 요인을 꼽자면은, 지금은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당시에 대기업을 유치를 했다, 공단에. 그게 가장 큰 성공의 원인의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아까 윤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생활과 주거 환경이 기업 경영하기에 좋은 여건을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우수 인재들도 많이 근무를 하게 되었고, 또한 오랫동안 그 정주를 하면서 그런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창원공단에 가장 임급한 마산에 큰 도시가 있었죠. 그리고 주변에 진주, 김해 이런 도시들이 있어가지고 인력 공급이 또 수월을 했고요. 네. 또한 그 제조 기계 산업의 특성상 여러 부품들이 조합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수급 문제가 즉 산업적 인프라가 갖추겨져 좋았다. 심지어는 대구까지도 네. 창원공단에 어떤 부품을 수급해오는 그런 과정이 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좋은 여건이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구미에 있는 구미 전기전자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아마 창원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구미 같은 경우는 2010년대 전후를 해가지고 약간 쇠락의 길을 좀 걸었습니다. 예. 지금은 반도체 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좀 성장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창원의 공단은 IMF 이후에는 큰 그 급락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 제조 기술이 단단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한 10년 전부터 성장이 두드러지게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이제 한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하나 또 보태고 싶은 게 있는데, 창원의 모델이 굉장히 독특한 게 울산하고 비교해보면 나는데, 울산은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3대 산업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단지들은 울산 안에 없어요. 뭐 그린벨트 계획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넓게 퍼져 있는데, 창원은 집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 산단 안에는 대기업 앵커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완성품을 만드는 앵커 기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서포트하는 부품 기자재 다 들어가, 공작 기계도 사실은 지금 현대위아가 그 기능 자체가 작아졌지만 그 병행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창원의 성공에 굉장히 큰 맞아요. 모델이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국가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였다는 거, 그리고 그 핵심에는 맨파워가 있었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많이 나눴으니까 현재 창원 산단이 우리나라 경제 또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 어느 정도입니까, 윤 기자님? 네,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수치로 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뭐 간략하게 생산액을 보면 전국 국가산단 3위고 수출액은 전국 국가산단에서 5위고요. 또 뭐 입주 기업이 2,900여 곳에 달하고 뭐 그런 얘기들은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역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영향을 보면 최근 보면 창원 국가산단의 면적이 정해져 있고 좀 확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변에 산업이 확장되면서 뭐 김해나 함안 그리고 거제, 통영, 사천까지도 이 제2 공장들을 두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 정도로 경남 전체에 창원국가 산단에 이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은 현재 우리 창원 산단의 가치, 경제성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잘은 모르지만 지나다니면서 공장단지 그리고 제조업 이런 단지들이 즐비해 있는 거는 봤습니다. 점점 창원이 발전하고 있고 그 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세 자체가 점점 더 커지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공헌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좋겠죠.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일자리도 많고 노동자들도 창원으로 많이 왔겠죠. 뭐 회사들도 잘 돌아가고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대기업 위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중소기업도 많고 이래서 앞으로는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원 산단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자세히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언제 생겼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원 산단의 가치라고 한다면 창원에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점점 이제 산업들이 자동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어둡지 않나 싶습니다. 창원 산업단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들을 담당하고 있는지는 뭐 솔직히 잘 모르긴 해요. 뭐 그래도 경남 전체적인 경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창원에서 수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와 함께 도시 이미지가 잘 형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창원에서 타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많이 되고 있어서 미래 전망이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공감하면서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창원 산단에 정확히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가까지는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시더라도 지금 같은 구조가 이어진다면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윤상환 교수님, 창원 산단이 쇠퇴기를 걷게 된 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굳이 이제 큰 원인을 가장 큰 원인을 꼽는다면은 대기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15년도 이후로 쇠퇴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세계 경제의 그 트렌드가 바뀌었고요. 그에 대한 대응이 좀 빨리 못했다는 점이 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요. 2015년 이전에는 국내에는 이미 이제 고임금과 고비용으로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창원공단에 남아있는 협력 기업들은 그의 대책을 못 세웠던 부분이 있죠. 즉 이제 대기업 관계도가 높은 창원공단의 중소 중견기업들이 동방 성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또 하나는 대기업만 의존하여 온 결과 독자 브랜드나 독자 제품을 개발하지 못했다. 네. 라는 것들을 들 수가 있고요. 2010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공단 기업들은 주로 생산 비용 절감과 물류비 절감 또 세계적인 경제 트렌드인 자국 경제 보호 무역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국, 인도, 뭐 북미, 유럽, 동유럽 이런 데까지 이제 진출했는데 우리 남아있는 공단에 남아있는 중견 중소기업들은 그에 대한 준비가 자기 브랜드 개발을 하지 못했다로 있고요. 또 하나는 인재 양성에 좀 소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위한 인력 키우기,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처우나 노력이 좀 부족했다. 처우에 대한 얘기도 사실 이것만 해도 한 몇 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대기업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는 연구 인력이 사실은 필요 없어진 거죠. 그냥 대기업에서 주는 도면 그대로 예. 생산성 있는 자금을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구 개발에 소홀히 했죠. 물론 이에 대한 제가 사례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길어지니까 네. 자체적으로 시간 조절을 해주셨고 시료를 미리 읽고 혁신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양승규 씨?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R&D는 수도권에서 하고 생산을 사실은 담당하게끔 애초에 산업화 초기부터 설계가 돼 있던 게 맞고 처음엔 그게 별로 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혁신을 크게 보면 두 가지, 원래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생산에서의 이제 제조 과정을 혁신하는 게 있고 공정 혁신이라고 하죠. 그다음 제품 혁신인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공정 혁신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만들고 품질을 높이고 납기를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R&D 기능 자체가 클 필요가 없었고요. 현장에서 만드는 혁신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R&D 기지가 수도권에 있어도 상관없었는데 이제 제품 혁신 기능이 중요해지고 제품을 잘 만들어야 돼요. 설계부터 이제 처음에 구상하는 것부터. 근데 그 기능이 다 수도권에 있고 여긴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R&D도 해야 되니까 그 역량이 부족하다. 네. 그게 이제 선행 단위에서의 문제고 후행 단위에서는 우리 그 창원공단이 굉장히 자동화가 이제 대기업들은 잘 돼 있고 중견기업들 이하는 안 돼 있죠. 자동화가 잘 돼 있는 데서는 사실 노동자들의 숙련이 잘 향상이 안 됩니다. 노동자들이 별로 안 필요하니까 대기업 원청에서는 생산직을 정규직으로 뽑을 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 뽑죠. 그래서 생산직에 좋은 일자리들이 없어서 8, 90년대 입사하신 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죠. 근데 그분들의 자제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직장이 없어진 거고 중견기업들은 자동화가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설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영세하고 이 회사들은 대부분 하청 구조 안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계속 원가 절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R&D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은 멀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멀어지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 올라오면 공장이 깨끗하고 힘든 게 없어야 되고 더러운 게 없어야 되는데 이 설비들이 노후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 혁신도 어렵고 제품 혁신도 어렵고 R&D도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공장들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그 공장들에게 요즘에 원청은 글로벌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제품을 우리한테 보여주면 사줄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예전에는 주는 제품만 우리가 숙제 내주는 거를 OEM으로 만들거나 우리가 숙제 내는 걸 가져와 이렇게 말했다면 지금은 왜 경쟁력 없는 걸 만들면서 우리 보러 사라 해? 근데 사실은 해본 적이 없는 문제에 갑자기 도전이 되고 그렇죠. 인력은 찾아오지 않고 기술력은 없고 지금 거긴 대표님들은 나이를 먹었고 승계도 안 되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고 예. 이게 창원산단 자체의 경쟁력을 느리게 질식 상황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악순환의 네. 연속이죠. 그렇죠. 저도 조금 격가지 얘기를 네.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공공 지원의 실패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 지원이 실패했다. 저희가 어떤 기관에 취재를 했을 때 창원국가산단에 스마트화가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저희가 현장을 취재해봤더니 그런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걸 뭐 컴퓨터 엑셀로 작성할 수 있게끔 그게 자동화다? 그거를 이제 이들은 또 어떤 기준에서는 이걸 스마트화 됐다라고 판단하는 공공기관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좀 정말 스마트화가 필요한 업종, 뭐 금형이나 용접 같은 뿌리 기술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그쪽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공의 기금을 또 어제 단신 저희가 기사가 하나 나갔는데 경상남도가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국비 138억 원을 확보했다. 네. 69곳에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 역시 좀 그간의 사례처럼 좀 형식적으로 지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좀 필요한 공정이 어떤 건지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사후 검증도 해서 이게 얼마만큼 스마트화에 도움이 됐는지 그래서 또 추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공 지원적인 측면에서도 네. 조금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창원산단이 이제 쇠퇴 일로를 걷고 있으니 그 산업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 기계 분야가 자동차나 조선 산업의 수출 핵심 사업의 근간이고 또 방위 산업이나 원자력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기계 산업 영역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일까요? 윤상환 교수님. 네, 저는 앞으로의 산업 방향은 기계 산업 중심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에서는 기계 산업이 중요한 후방 산업입니다. 예. 그래서 또한 그 기계 산업은 국가 제조 산업의 근간이 산업이면서 앞서 말씀드린 저는 전방 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기계 산업이 같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 선진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은 기계 산업이 가장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선진 국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 산업은 단번에 하루아침에 사실 성장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2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무기 산업 체계를 많이 발전시키면서 기계 산업이 발전하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기계 산업을 실질적으로 한 20-30년 만에 거의 대등한 수준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부족했던 부분들도 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기계 산업도 이제 융합 기술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 기술과 IT 기술이 접목한 스마트 기계 산업으로 가야 된다. 즉 스마트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계 산업 자체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 방향성은 그렇죠. 맞지만 스마트화를 이뤄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그 기계 산업에 위해서 우리 국가 산단이 많은 투자가 돼 있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 그 이야기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이제 하드 부분보다는 소프트 기술에 대한 개발이 많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계 산업에 이 소프트한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산업을 성장시켜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야 융합된 제품이 나오면 해가지고 고부가치가 생기고 주변의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이런 데의 생산 기술을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양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네,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우리가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테슬라가 전기차 중에서 이제 가장 선도적인 기업으로 됐었는데 요즘에 주가도 빠지고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뽑기를 잘못하면 테슬라는 망한다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정밀 기계 가공 역량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감이라고 하죠. 마지막에 어떻게 이거를 그 단차를 잡느냐가 굉장히 핵심인데 테슬라가 자동화율은 높은데 그런 노하우가 없으니까 차를 결국에는 테슬라 사본 사람들이 요즘 팔고 뭐 다시 현대차를 산다거나 이제 뭐 BMW나 이런 차의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도시가 창원이고 그 핵심이 창원 산단이거든요. 창원 산단, 창원을 또 다른 얘기를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단위 면적이 100만 명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계 엔지니어와 기계 장인이 살고 있는 도시다. 이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울산하고 창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없어요. 그 역량을 있는데 이걸 버린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그런 걸 거예요. 저는 앵커 기업들에게 뭘 혁신해라는 말하는 할 얘기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생존을 위해서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현대자동차나 무슨 여기에 있는 로템이나 이런 기업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위기 대응을 자체적으로 하겠죠. 알아서 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중견 중소기업들의 이제 구조조정, 이 말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만 구조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제 그 얘기는 그러면 뭐 치우자는 얘기냐 사람들을 해고하자는 얘기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안 옵니다. 어차피 지금 노동력이 오지가 않는 상황이고 저는 어느 정도 통폐합을 하고 자동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한 공장, 굉장히 더럽지 않고 프렌들리한 공장, 그리고 여성도 일할 수 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장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화라는 것도 한편에서는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근무 환경을 굉장히 좋게 하는 거하고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소프트한 역량이 이 기계 산업과 엮여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접목돼야 된다. 근데 그거의 핵심은 새로운 피입니다. 사람이다. 새로운 피고 새로운 피를 지금 취업 연계로 저는 돌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를 여기서 할 수 있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자동차에 납품한 이런 제품군이 있으니 방산에 납품한 이런 제품군이 있는데 이 중에 몇 군데 업체는 지금 이제 닫을 예정인데 이 업체들에 와서 네가 한번 꿈을 펼쳐서 다른 방식으로 이게 글로벌 마켓에 팔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전문 기업을 하나 양성해 보지 않겠냐 이런 방식으로 유치를 오히려
해야 되는 산업 아닌가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자동화도 할 수 있고 스마트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게 제가 볼 땐 지방 정부와 네.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공공의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그 중견 중소기업들이 업그레이드 되면 저는 충분히 창원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미래 50년은 과연 희망적이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려다가 뒤로 좀 밀어놓고 지금 여기서 실제로 그러면 산단에 근무하는 분들은 현재 창원 산단의 문제점을 과연 뭐라고 진단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창원 산단에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7년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3학년 때 직업훈련생으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한 37년 정도 된 것 같네요. 한 10년 정도 87년부터 한 97년 그 정도까지 최고의 호황기가 아니었나. 97년도 이후에 IMF가 터지고 그때 비정규직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 이전까지는 전부 다 정규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사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지금 도로가 다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쇠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겠죠. 그쪽에서는 이게 좀 안타깝죠, 사실은. 37년 정도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87년도 당시에는 창원 상단이 각 기업체가 신규 채용을 많이 하여 20대 젊은 청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신규 채용을 안 함으로 해서 지금 창원 상단 자체가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창원 산단이 예전보다 쇠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걸 실감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저희 회사만 보더라도 30년 동안 신규 채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창원 상단이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각 기업체들이 신규 채용을 젊은 청년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그 사람들을 그 복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정규직으로 모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창원에 직장을 원래 다니다가 창원 산단에서 창업한 지 25년이 지났으니까요. 창원이 공단인데 공단 위주로 옛날같이 기계 깎고 조이고 뭐 기름치고 조립하고 이런 산단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다면 좀 더 되게 이제 첨단 공장으로 변화를 시킬 것인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던데 사실상 이제 스마트한 공장 뭔가 공단 안에도 공장 같지 않은 뭐 이렇게 즐길 것이 있고 카페가 있고 뭐 이런 공간이 되어야지 젊은이들이 많이 올 거란 말입니다. 옛날에 뭐 그 서울의 구로공단이 스마트 공단으로 이름 바뀌고 그 옆에가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보면 창원도 빨리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예상은 했지만 아직까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산단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게 관건일 텐데 물론 시설 노후화 이런 것도 문제지만 만성적인 인력난이 문제로 꼽히더라고요. 윤 기자님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업체 대표님들 상당수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게 뭐 재벌처럼 부의 대물림 이런 게 아니라 네. 실제로 평생을 쏟아서 기술을 닦고 회사를 일고 왔는데 이를 전수할 후세대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나마 자식들이 좀 설득해서 회사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실제 회사에서 뭐 기계 설계 인력을 6개월째 오프해서 아예 납품을 못 하고 있는 회사도 봤고요. 그 정도로 심각했고 그리고 창원시가 공개하진 않았지만 지난해 산단업체 332개 기업을 설문조사했는데 3분의 1이 넘는 곳이 인력이 필요한데 못 가고 있다라고 그래요?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요즘 취업하기 어렵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떨까? 그러니까 인력난이 점점 갈수록 심화되는 모양새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양승훈 교수님? 근데 한 가지를 굉장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땐 인식이 뭐냐면 1990년대 우리가 대학을 절반을 가고 2000년대 80%를 가게 됐어요. 네. 근데 여전히 지금 인력을 구할 때는 80년대 대학을 20% 가던 시절에 인력 구조로 인력을 뽑으려고 하니 인력이 구해질 수가 없고 생산직 인력 많이 뽑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생산직을 희망하려면 전문대거나 고등학교를 나왔거나 그 이하 학력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일단 그냥 없다? 기본적으로 적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전에 아빠처럼
대기업의 원청에 정규직으로 간다면 갈 거예요. 근데 그런 일자리가 없는데 오라고 하는 게 언감생심이고 아까 잠깐 사담으로도 얘기했습니다만 자녀들 안 보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인력난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인력을 하도 못 구하니까 이주 노동자를 자꾸 구하려고 하고 사실은 지금 쿼터가 20%거든요. 네. 20%인데 의무로 자꾸 구하게 되니까 불법 체류 인력을 쓰게 되는 경우도 빈발하는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오는 청년들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사람이 부족한데 일의 양이 많으면 일을 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들어가는데 이게 진짜로 그 9 to 6를 안 지키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고 52시간 안 지키는 사업장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의무로 양으로 하는 특근비 사실은 52시간 넘어 주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일하게 되고 저희 학생들 졸업해가지고 생산관리자라고 이제 보냈는데 생산직이랑 똑같이 일을 하는데 7시부터 7시까지 일하는 경우 뭐 8시부터 8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런 인식도 있지 않아요? 기계산업의 경우에는 뭐 특근이나 이런 수당들도 되게 중요해서 뭐 9 to 6가 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근데 어차피 이제 법제도적으로 52시간이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없고 그랬을 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다시 풀어달라. 네. 근데 그런 직장은 가고 싶지 않아 하고요.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일한 만큼 받고 싶어 하고 나는 52시간 이내에서 내 워크 라이프 밸런스에서 라이프를 굉장히 삶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그다음에 특근비를 많이 줬다는 건 사실은 그 전까지 기본급이라는 게 얼마나 이분들한테 적게 되는 건지 그런 문제를 오히려 제기하는 것 같고 이 문제는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돼요. 좋은 직장을 어떤 방식으로 대졸자 사회에서 창원이 적응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공고에 일자리를 못 만드는 거라면 공대를 나온 친구들 그리고 공대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대학을 나온 친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산당 관점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또한 생긴다는 겁니다. 윤 교수님도 산학협력 한 오랜 시간 연구를 하셨으니 여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인력난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생각하시는 해결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인력난의 문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연구 인력 부분과 즉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인력과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 이렇게 이제 크게 대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청년들이 왜 안 가는 이유가 첫 번째가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가?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이제 심각합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소기업들의 가장 애로가 뭐냐라고 하면은 자금이었습니다. 경영이 필요한 긴급 자금. 근데 지금은 인력난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만큼 인력 수급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청년이 중소기업에 가기 위해서는 대기업은 물론 잘 가잖아요, 그죠?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문제거든요.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면은 대기업이나 또는 공공기관, 뭐 상장 기업 정도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야 있겠죠. 그런데 이런 그 기업들은 안에 얼마나 되느냐 또는 얼마나 채용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1년에 1000명 정도도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원을 많이 그렇게 뽑지는 않습니다. 제때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100명씩 정도 최소한 이렇게 뽑았지 않습니까? 뭐 200~300명까지도 뽑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수준이 또 안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특히 또 인문학을 공부했던 분들, 경영을 공부했던 직종은 더 인력 채용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문과라 죄송합니다 해서 이제 문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잖아요. 예. 그리고 더 유명한 그 말이 있죠. 지연인이라고 지역 대학 자연계 여자 해가지고 그분들은 더 심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이제 필요하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미스매치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에 대한 해법은 기업과 청년 다 각자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스매치의 원인을 보면 몇 가지 있겠죠. 임금도 있을 거고, 복지, 근로환경, 그리고 그 회사의 비전, 그리고 내가 캐리어를 어떻게 쌓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금 부분은 당장 개선할 수 없다. 기존 사원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특히 젊은 층을 위해서는 근로환경,
근무 복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예.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또 심각한 것은 생산직 인력 부분인데요. 생산직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인력으로는 수급하기가 앞으로는 거의 뭐 어렵지 어렵다고 않겠느냐. 보여야겠죠. 그래서 외국인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인 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나눌수록 창원산단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당사자들의 얘기가 힌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창원산단 그리고 창원산단에 있었으면 하는 희망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봐요. 창원이 완전 농촌이었다는 거는 정말 처음 들어봐요. 어떤 일자리가 있으면 창원 산단에 가고 싶어요? 아무래도 시대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추세로 IT 계열이나 아니면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 그런 류라면 이제 젊은 청년층이 더 유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고용 창출이 아니라 아무래도 그 청년들을 직접적으로 좀 케어를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생성 프로그램이 있지 않아야 되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하는 일은 똑같은데 이제 외부로 유출되는 거는 아무래도 그 내실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이제 더 성장하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원 산단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좀 회사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공장들도 많고 그리고 좀 기술도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사실 창원 산단에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조금 더 디지털화된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들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도 취업하고 싶을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얘기도 들어봤지만 청년들이 산단 내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윤 기자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피부에 와닿았던 이유는 요즘 청년들은 일하기 좋은 도시보다 놀기 좋은 도시로 취업을 하고자 하더라고요. 비슷한 업종에서 창원에 있는 업체들이 월급, 임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지 않는 이상 비슷한 임금을 받으면 아무래도 뭐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심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최근에 한 창업을 하신 청년분을 만났는데 왜 창원공단에 안 왔냐라고 하니까 그분은 해운대에서 그냥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개발자들 쓰고 있는데 여기 환경이 너무 좋지 않냐. 마치고 바로 받아갈 수 있고 주거도 괜찮고 또 여가도 다 되니까 결국 앞으로 좋게 되려면 산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라면 도시를 떼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원도 좀 더 지금 창원공단 가면 뭐 마트 하나, 편의점 하나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단 내에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심과 좀 융화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단 내부의 환경뿐만이 아니라 도시의 매력도도 함께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었겠네요. 네,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윤상환 교수님, 양수근 교수님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가 과연 창원 산단에 생길 수 있을까요? 윤상환 교수님부터요. 예, 사실은 당장 뭐 1년 이내에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뚝딱 하고 나오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일자리 창출인데요.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문제인데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근로 환경 부분과 복지 부분을 또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또 하나의 일환으로는 선진국 사례도 있지만은 첫째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 즉 출퇴근 비용이라든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해야 된다. 그러려면 교통 체계부터 좀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출퇴근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절감하고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고 쉽게 청년들이 기업에 출근할 수 있고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부터 먼저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하나 좀 더 들어보면요.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 창원공단에 창원시내 SBRT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좀 아쉬운 게 주거 지역과 공단 지역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조금 더 먼저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작은 것부터 해결함으로 해가지고 정들을 끌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창업가 산단 취업하면 일단 1,000만 원 있어야 된다. 교통이 너무 안 좋아서 중고차 하나 사서 시작해야 되니까. 진짜요?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 환경 개선도 사실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군요. 그렇죠. 예, 환경에서 당연한 문제. 요즘 젊은 층들이 뭐 화장실 안 좋으면은 그 화장실 안 가지 않습니까? 집에서 볼일 보고 그죠. 참고 이런 경향이 이제 많은데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양승훈 교수님은 좀 다르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예, 뭐 근로 환경에 대한 말씀은 당연히 동의를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역세권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버스 안 좋아합니다. 버스 안 좋아하고 가능하면 어떻게 이제 전철의 관점에서 좀 메트로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지 이 정도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원 산단 덕택에 창원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은 어마어마한 기계 전문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분들 중에 퇴직하신 분들 많죠. 왜냐하면 이제 80년쯤 입사하셨으면 다 지금 퇴직하셨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도 있고 또 청년들은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원하는 직장을 만들어주는 일을 제쳐둘 수 없다. 네. 산단에 지금 이미 한계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창원 산단이 나가야 할 길은 완성 제조업체들 알아서 갈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들 말고 중견기업들을 저는 일정 부분에선 통폐합하고 일정 부분에 새로 슬롯이 생겨서 젊은 친구들이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인력 구조도 바뀝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창원 산단의 성비 계산하면 95대 5예요. 여자가 5예요? 5죠, 그럼요. 근데 여기에 지금 있는 인력 구조에서 임금도 이 친구들 원하는 수준으로 지금 갖고 있는 테이블 때문에 못 바꿔주는데 거기에 여성이 들어가려면 화장실 세팅하는 것부터 완전 새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에 넣는 게 맞고 새로운 기업들을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 그리고 거기 기술적인 자원을 기존의 장인 엔지니어들이 대줄 수 있게 퇴직하신 분들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왜 될 거라고 저는 보냐면 지금 서울에 지금 이제 그건 닫았지만 세운상가가 이제 뭐 도시재생지가 다시 될 것이지만 거기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지금 다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어요. 공작기계 갖다 놓고 3D 프린터 갖다 놓고 이거 갖다 뭐 만들고 잘 되면 창업해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만든다면 양산을 하는 게 제조업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이 창원 산단의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신규 포지션의 그 새로운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서 만들 수 있는 강소기업, 중소기업들 만들어내는 거 제가 볼 때는 힘든 일 아니라고 보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요즘에 완성품 기업들이 중국으로 범용제들을 대체해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전까지는 뭐 창원 산단에서 만들거나 이 동남권에서 만들던 것들은 그 업체가 사람을 못 구하고 자동화는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비용은 비싸고 그러니까 그냥 팔리지가 않는 거네요. 그냥 중국에서 사오거든요. 저는 그거 자동화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선도적으로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역량 창원 전 좋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의 역량이 근데 그거를 중소기업 전파하면서 새롭게 만들면 저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여성이 갈 수 있는 여성을 뽑는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요즘에 캠퍼스 형태 제조업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와 연결돼 있는 그 제조업의 인상 또한 그 청년들이 여기서 어우러지고 놀면서 만들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좀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업체들의 곤궁은 곤궁이고 새로이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건 또 새로이 시작할 거고 청년들은 지금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했을 때 더 부각이 되고 희망하고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이야기죠. 그 제가 젊은 층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 자녀한테도 물어보긴 했는데 점심시간에 커피를 빼서 들고 공원 산책을 하면서 점심시간을 보내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낭만이 있네요. 작은 이야기지만은 사실 중요한 요소다라고. 예전에 제가 조선소에 다닐 때 그 저희가 그 출입증 있잖아요. 출입증을 보통 조선소에는 집게로 집었어요. 근데 이걸 너무 목걸이로 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죠? 사무직들은 보통 이제 목걸이 걸었는데 조선소는 너무 분위기가 이러니까. 근데 창원 산단이 그런 느낌일 겁니다. 전 이게 목걸이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목걸이 걸고 싶은 그런 마음일 거라는 거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러가지고요. 저희가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창원 산단에 적용해볼 만한 어떤 선진 사례 같은 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양승훈 교수님. 네, 조금 있다. 예. 혹시 윤상환 교수님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 해외 선진의 그 노후 산단 리모델링 사례들이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의 트래포드 파크라든지 스페인 포블레노우, 그다음에 스위스 찌리 웨스트 네. 같은 또 일본의 오타쿠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창원공단과 가장 유사한 곳이 스위스 찌리에 있는 웨스트 공단입니다. 예. 이 공단은 80년대 이전에 이제 지리 경제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선박, 엔진, 터빈, 모터, 각종 기계 이런 생산 장비를 하던 중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창원의 기계산업단지와 거의 유사하죠, 그죠? 예.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탈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 중심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쇠퇴함으로 해가지고 지역 전체로 이제 번지게 되었죠. 또한 그 결과로 외국인 노동자들 유입이 이제 증가되었다든지 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문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저희 산단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비슷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모델을 삼는다면은 스위스 찌리 웨스트 공단의 리모델링 사업을 좀 참고를 하면 좋겠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대중교통과 비동력 교통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하는 게 찌리 웨스트의 그 큰 하나의 좀 특징이라고는 할 수 있겠고요. 다른 그 공단 지역들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 뭐 인프라와 뭐 그다음에 문화, 복지, 교통 이런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들이 뭐냐면은 교통 문제를 많이 해소했다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전체적으로 뭐 노동 문제, 그다음에 개선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었지만은 제가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문제는 정부에서 어떤 그 공단 리모델링 사업이라 해서 성이 나는 데까지 수년,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응이 늦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지역 내 다양한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런 유기적인 그런 협력 관계, 네.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점이 성공 사례로 꼽을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교통 체계나 주차장 문제 해결 이런 그 수단이 많이 활용이 됐다라고 네. 볼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 유입 증가에 따른 이런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제 창원산단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꼭 산업이 아니더라도 미래 50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희망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세 분 한 분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경재 기자님. 지금 창원산단에서 방산 원전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이건 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좀 흔들릴 수 있는 것 아닌가. 방산은 지금 국제 정세 때문이고 또 원전은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또 흔들린 걸 보았고 그런 측면에서 흔들리지 않고 쭉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산업 뭐 언뜻 떠올려 볼 때는 뭐 우주항공이나 탄소 중립 뭐 스마트 산업들 다 지금의 방산 기술이 다 우주항공에 적용이 되고 또 조선이나 이런 용접 기술들이 탄소 중립하는 뭐 풍력 발전 설비를 만든다든지 충분히 확장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좀 산업으로 확장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상환 교수님. 예, 저는 그 지금까지 50년간 우리 기계 산업을 근간을 이루고 온 창원공단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원국가산단은 그 기술력 측면에서 보면은 세계 5위권 이내에 들은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원자력 기술이라든지 담수화 기술, 특히 CNC 공작 기계는 모든 기계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기계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창원에서만 유일하게 생산되는 그런 업종이고요. 또한 자동차 제조업 기술이라든지 선박 엔진, 뭐 바인산업 기술의 기동 하력이라든지 철도 차량 이런 부분들은 아주 그 오랫동안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을 더욱더 고도화시키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면서 스마트한 제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딱 그래야 하는 시기에 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네.
예, 저는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좀 도시의 정체성을 좀 잘 이번 차에 창원 산단 50년을 계획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창원하면 이런 생각이 창원 산단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창원 산단하면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 단지다. 그러니까 만든다는 거의 의미가 좀 기존하고는 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도면을 주면 그거를 빠르게 고품질로 이제 제때 갖다 주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앞에 설계하고 구상하는 것까지가 이제 제조가 됐다. 그래서 생산하청 기지가 아니고 이제 제조 도시다. 그래서 메이커시티로서의 창원, 뭔가를 만들어내는 도시로서의 창원을 만들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청년들도 이 도시가 무엇을 하는 도시인지 알고 뭐 그냥 작업복을 입고 생산직 아저씨들이 돌아다니는 도시가 아니고 뭔가 만들어낸 창조자로서의 이 사람들이 있는 도시다. 이런 시민들과의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창원 국가산단은 과거의 영광에만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과감한 도전, 혁신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시기가 딱 됐습니다. 창원 산단의 미래 50년은 부디 이전의 50년보다 더욱 밝게 빛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S 창원 특집 토론 창원 산단 50년 미래로 50년 2부 새로운 50년 중후장대를 넘어 신산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창원 산단의 밝은 미래 50년을 기대하면서 콜드플레이의 비발라비다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송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